유전율이 80% 이상. 근데 부모가 일 때는 자녀 위험도가 이제 한 3-4배 높아진다고 해요. 그 유전자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죠. 나머지 50%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의 영역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희 채널 댓글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는 멘트들이 있어요. 이거 유전 때문인가요? 라는 말 진짜 많이 듣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또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유전성이 있나요? 혹시 제가 좀 물려준 걸까요? 내가 가진 이 질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신질환의 유전에 대해서 마치 그 멘델의 법칙 있잖아요. 유전콩 실험처럼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내가 간단하게. 우울증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도 우울증이 생기겠구나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은 유전자 한두 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다유전자 위험 점수죠. 이제 PRS라고 해서 정신질환은 수천 개의 아주 미세한 유전자 변이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쌓여가지고 조금씩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국 경향성의 합이거든요. 특정 문제 유전자 하나가 범인인 게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유전자들의 경향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새로 발생한 변이들이 많다라는 건데 조금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드노보 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 유전자에는 원래 없던 변이가 돌발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돌연 변이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물려준 게 아니라 이 생물학적인 발생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오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생명 탄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유전적 경향이 높은 5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어떤 큰 순서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발생에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요인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더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역시나 가장 흔한 정신질환인 우울증이겠죠. 네, 우울증이 이제 5위입니다. 이제 수치로 따지자면은 이 우울증의 유전 기여도는 30에서 40% 정도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70% 정도는 이제 다른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울증이 삶의 사건에 반응해서 발생하는 질환에 가깝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통계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울증은 일반인도 한 10% 정도는 평생에 걸쳐서 한 번쯤 겪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우울증 환자일 때 자녀의 발병률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일반군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높기는 해요. 하지만 요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나머지 70%는 네,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회복 탄력성 혹은 주변의 지지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내가 우울하니까 내 아이도 반드시 우울할 거야 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일단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가장 강력한 비유전적 자산이 되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럼 4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4위는 이제 우리 우울증의 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불안장애입니다. 내가 예민해서 아이도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자책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네, 좀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실제로 유전자라는 게 불안장애라는 이 병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떤 뇌 시스템 있잖아요. 네, 경보 시스템이 좀 유전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뇌 속의 편도체가 남들보다 더 예민해서 이제 위협이 왔을 때 더 경보를 세게 울리는 거죠. 이런 기질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진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존에 있어서 유리한 기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예민함이 장애가 될지 혹은 남들보다 꼼꼼하고 신중한 능력이 될지는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겪는 어떤 양육 환경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 경험들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 역시 우울증이랑 비슷하게 혹은 좀 더 높게 한 10에서 15% 일반 유병률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누구나 살면서 그 정도는 겪습니다. 근데 부모가 질환이 있을 때 자녀 위험도는 약 20에서 30% 정도로 한 2배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율 대비 증가폭이 사실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불안을 다루는 기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좀 전달하고 습득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공통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다른 요인들이 참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3위. 얘는 사실 좀 유전성이 강하죠. 우리가 얘기 많이 듣습니다. 3위는 중독입니다. 40에서 60% 정도가 이제 유전 기여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불안장애와 마찬가지로 이 장애 자체보다도 어떤 시스템이 유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보상회로라는 그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즐거움이나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도파민 시스템이 있는데 요게 남들보다 더 좀 예민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잔을 마셔도 누구는 그냥 기분이 적당히 좋은 정도인데 누구는 이렇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네. 예, 마침 어떤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또 알코올 중독도 타입이 2개 있다고 하잖아요. 예, 어린 시절부터 좀 음주를 빠르게 시작하게 되고 남들보다 주량도 훨씬 더 세고 이런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타입이 있죠. 맞습니다. 이 중독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유전적 취약성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트리거가 만났을 때 무섭게 진행될 수 있는 병이죠. 근데 사실 이 타고난 취약성 이거는 지금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엔진이 뜨겁게 달궈지는 타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술이나 약물 같은 자극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환경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일반 유병률이 중독이 보통 한 5에서 10%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중독일 때는 자녀 위험도가 이제 한 3-4배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남들보다 즐거움에 더 중독적으로 강하게 빨리 빠져드는 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인지하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위는 저랑 규영이랑도 이런 얘기 저희끼리 좀 자주 하죠. 유전율이 70에서 80%까지 차지하는 규영이 눈빛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네, ADHD가 유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이 ADHD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신질환 중에서 이제 신경발달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달적인 어떤 뇌의 기질적인 타고난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질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간 전이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병 중 하나인데요. 부모가 ADHD일 때 자녀가 ADHD를 겪을 확률 이게 한 40에서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ADHD가 유전성도 많이 띠는 질환도 맞지만 사실 상당히 우리 주변에 흔한 질환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제 옆에 두 분도 해당이 되잖아요. 일반군에서의 이제 어떤 유병률을 봤을 때 역시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전이될 확률도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이 이렇게 우리가 시냅스 사이에 오래 머물러서 잘 작용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치워버리는 수송체가 있습니다. DAT1이라는 어떤 유전자가 관련을 하는데 요게 너무 강하다 보면 도파민이 충분히 여기 남아있지 못하고 빨리빨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런 어떤 시스템이 좀 유전이 된다든지 혹은 이제 도파민 신호를 받는 안테나라고 할 수 있는데 DRD4 유전자 요게 좀 무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들에 좀 쉽게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운명인가 40에서 50%라고 하면 반반 싸움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유전자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DNA의 설계도는 그대로지만 환경에 따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지 꺼질지가 결정되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따뜻하고 일관되게 아이를 대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도파민 수송체 유전자 DAT1 유전자의 메틸화라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 메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 위에 씌워지는 어떤 약간 막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뇌 속에 되게 강력했던 그런 수송체 시스템이 좀
막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꼭 어떤 뭐 약을 복용을 하지 않아도 뇌 속에 이 도파민이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게 잘 작동을 해서 뇌가 건강하게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이 양육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기 닮은 모습 보이면 그때가 제일 사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 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 후생유전학이라는 메티라라는 거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좀 대해주고 이러는 게 실제 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후생유전학이라는 거 너무 저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신기하고 그렇죠.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었는데 관련 연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관심하고 방치된 양육을 했을 때 이 DHT1의 메틸화가 억제가 되면서 유전자 발현이 더욱 촉진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ADHD가 조금 더 잘 생겼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설계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좀 마음 아프다고 할 수 있는 1위입니다. 1위는 뭐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까 싶은데 이제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은 유전율이 80% 이상. 조현병이 생겼을 때 거기 유전이 기여하는 퍼센티지가 80%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높구나 유전율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현병이라는 건 발생할 때 뇌의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하는 그 프로닝 과정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계속 자라면서 불필요한 뇌의 회로가 계속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 기억들 잘 못하는 게 이런 이제 가지치기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 가지치기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어떤 연결망, 소통망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전의 기여도는 80%지만 부모가 조현병일 때 자녀가 조현병이 생길 확률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보통 통계에서 한 10% 나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한쪽 분이 조현병일 때 자녀가 생길 확률이 한 10에서 15%를 보고요. 양쪽 다 양친이 다 조현병이 발병을 했다. 그럴 때 이제 자녀가 생길 확률을 한 4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유전율 1위라며 80%인데 왜 자녀 확률 10%냐? ADHD보다 훨씬 낮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이 ADHD 때 잠깐 오동훈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저율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조현병은 원래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전의 힘으로, 유전적인 경향으로 위험도가 10배 이상 치솟더라도 이 베이스가 되는 확률 자체가 ADHD에서 현저히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병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유전자가 100%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조현병일 때 다른 한 명이 걸릴 확률이 50%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50%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의 영역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님께서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저는 좀 몇 분 계신데 되게 좀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엄청 불안해하시죠. 네네, 본인들도 불안하고 또 이 유전자가 이제 자녀에게 전달이 됐을 때 혹시 뭔가 안 좋은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이 조현병이라도 85% 이상의 대다수의 자녀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환경만 적절하게 주어진다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고 역시 유전이 차지하는 확률은 너무 높구나. 나의 이런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아야겠다. 혹은 내가 걱정하는 유전자가 부모님의 유전자가 결국 나에게서도 발현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을 더 키우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유전은 결정된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더 조심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비밀 매뉴얼 같은 거예요. 유전자는 총을 장전할 수 있지만 이 방아쇠를 당기는 건 환경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총을 장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방아쇠를 당기는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중독이니까 나도 분명히 중독일 거야. 이렇게 그냥 이제 결정됐어,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을
관리를 해야지. 네, 양육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성유전학을 통해서 증명이 됐듯이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아이에게 주는 따뜻한 눈 맞춤과 일관된 양육이 아이의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입증이 된 내용인 만큼 유전적으로 예민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꾸준하고 따뜻한 양육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셋도 그동안 뭐 여러 번 얘기해왔듯이 절대 다 유전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강점을 더 키우고 약점은 인정하면서 보완하는 거,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유전자는 힌트일 뿐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 이게 결정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